자, 아퀴나스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 중세 신학자예요. 중세 신학자이기 때문에 서양 음모론인데 신의 뜻에 사는 게 인간의 의무다라는 그 도덕 법칙을 세운 사람입니다. 도덕 원칙을 세운 사람이죠. 그래서 음모론이라고 해요. 음모론 처음 나오는 사상으로 나와요.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인데 첫 번째가 영원법, 자연법 사상이라 해요. 자연법 사상. 이 자연법 사상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도교의 도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연의 운행 원리 같은 거야. 근데 이 자연법 사상이 그 고대 때부터 있었어요. 스토아 학파라고 이성을 통해서 자연이 움직이는 원리를 파악한다 뭐 이런 개념인데 얘는 신학자잖아. 중세시대 신학자라 가지고 이 자연법이라는 거를 신이 만든 세상의 법칙의 일부로 파악합니다. 신이 만든 법칙을 올려치기 위한 도구로서 어떤 느낌이냐면 신이 만든 법이 영원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요. 영원법. 영원히 존재하는 법입니다. 영원법. 이 법은 신의 의지로 정립된 법이야. 신이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불변하는 법이고 불완전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온전히 다 파악될 수가 없어요. 영원법. 그래서 영원법 중에 일부가 살짝 드물게 인간에게 나타나는 형태가 있어. 그게 신법 혹은 자연법입니다. 신법은 뭐냐면 신의 계시를 통해 드러나는 영원법을 신법이라 그래. 요거는 신법과 이 1번이 자연법인데 1번 자연법이니까. 신법과 자연법은 영원법의 일부다. 영원법 중에 일부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영원법인 거지. 신법이나 자연법. 그럼 이거는 신법은 어떻게 인간에게 드러나느냐? 계시를 통해 진행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법의 종류가 성경이에요. 성경. 혹은 뭐 어디에 뭐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어디에 기적이 일어났다, 뭐 예언이 내려왔다, 신탁이 일어났다 이런 겁니다. 그냥 일부 신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이걸로 계시를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뿐이지. 그 다음에 자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성을 통해 인식될 수 있는 영원법이다. 이것도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아침이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달이 뜨는 겁니다. 됐죠? 이거는 이성을 통해 인식하는 거고 이거는 외워라. 10분 있다 물어볼 거다 현수야. 자연법 제1원리가 뭐야? 라고 내가 물으면 너는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선을 행하고 선행 악을 피하는 것입니다. 악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선행 악피. 자연법 제1원리가 뭐라고?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10분 뒤에 또 이렇게 대답하면 돼.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자 그리고 인간이 만든 실정법이 있어. 이건 인간의 의지로 정립된 법입니다. 근데 이 실정법은 신의 법을 모방해서 인간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어디가 더 상위법이면 신이 만든 법이 더 상위법이야. 그래서 신이 만든 법에 위배되는 거면은 이게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실정법이. 그래서 고쳐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변하고 불완전한 법이고 여기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여기는 가변적인 법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어떤 게 자연법에 속하냐면 선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선을 행하는 게 자연법이니까. 근데 여기에 신께서 내려주신 인간의 자연적 성향 이런 게 있어. 이걸 경향성이란다는 거죠. 경향성은 욕구, 욕망, 인간의 자연적 본성 뭐 이런 건데 서양에서 본성이라는 용어로 경향성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해요. 인간이 자연적 성향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성질이다. 그래서 경향성이라는 단어를 풀어낸다고. 인간의 경향성이 신께서 주신 자연적 본성이고 이거를 따르는 게 선한 거예요. 이런 거 있거든요. 결혼하고 출산해라. 결혼하고 출산하는 게 우리가 5번은 생명 보존이고 6번은 종족 보존인데 종족을 보존하는 게 인간이 신께서 내려주신 의무인 거지. 결혼하고 출산하는 거. 그러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 같은 게 만들어져. 이거는 자연법에 위배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폐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상위법인 영어법에 속한 자연법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동성애 반대 막 기독교에서 시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지. 그죠? 본성 세 개를 봅시다. 인간의 자연적 성향 세 개인데, 자 1의 성향, 2의 성향, 3의 성향이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동물, 식물, 인간이 모두 가지고 있는 본성이야. 동물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 보존의 성향입니다. 자기 보존. 그래서 생명 보존이 선한 거기 때문에 뭐하는데 자살을 하거나 살인하는 건 악한 행위가 되는 거지. 이걸 따르는 게 선한 거라서. 그리고 이해 성향. 식물은 뭐 자식을 낳아가지고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
그래서 종족 보존이라 안 그래요. 거기도 뭐 수분해가지고 암술 수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번식하고 그런 건 있지만 인간 동물처럼 막 이제 번식해가지고 뭐 자식을 낳고 키우고 그런 개념은 아니어서 종족 보존에는 인간 동물만 가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족 보존이 자연적 성향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출산하는 게 선인 거야. 종족 보존 욕구에 따르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이건 인간만 가지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 거, 그리고 신에 대해 탐구하는 거. 동물은 사회적 삶을 무리 생활 이런 게 아니야. 이거는 공동체 관습을 익힌다는 개념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리고 중세부터는 교육을 고대가 끝나면서 학교의 개념이 아카데미아 이런 거 철학학원 이런 개념이다. 수도원으로 다 넘어갔거든요. 대학은 중세 시대 대학은 수도원에서 다 세웠다. 그래서 사회적 삶을 영위한다, 아니면 신에 대한 탐구다. 결론적으로 다 뭐냐면 종교활동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동물은 신을 믿을 수가 없죠. 인간만 신을 믿을 수 있잖아. 그래서 교육, 학문하고 종교 생활하는 거 인간이 선이니까 요걸 따르라는 얘기지. 그럼 신학자이기 때문에 신에게 따르는 것이 인간의 의무다. 그게 도덕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요거는 짧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사실은 칸트가 더 중요하다. 칸트. 여기 애들이 조금 힘들어하는데 시간이 한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여기도 배경 설명을 짧게 얘기를 하자면, 자, 칸트나 공리주의는 전부 다 산업혁명 이후 시기 사람이다. 산업혁명 시기에 약간 좀 맥락이 다른데, 칸트는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했냐면, 자,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위기가 오던 시대입니다. 근대가 들어오면서 막 과학 기술이 막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증기선, 증기기관, 증기관차 이런 게 막 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철학에서는 기존까지 신학, 종교 뭐 이런 거에 대한 위기가 찾아와요. 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니체가 신을 죽일 거예요. 종교는 노예 도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뭐 그렇게, 그리고 이제 철학에서는 그때 당시 유행하던 사상이 휴무의 회의론 뭐 이런 게 유행하고 있었거든. 거기는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없고, 우리는 뭐 이제 도덕 법칙 그냥 인간의 감정에 불과하고, 인과관계도 없고, 인과관계라는 건 반복적 사실에 수백만 번의 관찰에 불과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철학에서도 이 진리는 알 수 없대. 회의론이 막 넘쳐나고 뭐 이런 식이라서, 얘는 좀 늙음악하게 철학과 교수님이 된 사람이거든요. 칸트는 57살인가 철학과 교수님이 됐는데 54살이었는가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 철학과 교수님 입장에서는 철학의 위기가 오는 시기라서 대학교 신입생을 뽑아야 되는데 철학과의 애들이 지원을 안 하는 입장인 거죠. 그런 시기였다고. 그래서 과학의 대두에 대응해서 철학의 위기를 철학의 과학화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얘기하는 자연 법칙과 대비되는 도덕 법칙이라는 것을 수립하려 했던 사람이에요. 도덕 법칙의 세계가 있는 거지. 괜찮죠? 이거를 짧게 조금만 얘기를 하고 갑시다. 이 개념을 이렇게 딥하게는 안 나오는데 이 개념을 좀 이해하면 뒤에 밑에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거든. 자연 법칙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자연법 같은 거야. 아침이면 해가 뜨고 밤이면 달이 뜨고. 여기는 현실 세계에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은 존재의 법칙이라고 해요. 존재의 법칙. 도덕 법칙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항상 예외 없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인간이 당연히 그래야 한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래서 당위의 법칙이라고 해요. 당위 법칙으로 존재하는 법칙이에요. 당위 법칙. 그리고 이 자연 법칙은 어디에 이거는 현실 사물이라고 해요. 현실 사물이 자연 법칙이 지배를 받는 거고, 현실 사물 그 자체, 이게 아직 플라톤은 안 배웠는데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사물의 근본 원리, 사물 그 자체인 개념이 있어. 그걸 물자체라고 해요. 물자체가 존재하는 세계를 여기가 현상계고요. 현상계. 이데아의 세계, 이게 현실 세계고 현상계가. 물자체가 존재하는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 같은 거, 그걸 예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지계를 지배하는 법칙이 도덕 법칙, 현상계를 지배하는 법칙이 자연 법칙. 이런 식으로 세계관을 짠 거야. 그냥 지금 과학이 지배하는 영역이 이쪽 영역이고, 이제 우리가 따라야 하는 법칙이 이런 세계를 따로 도덕과 관련된 철학의 세계로 이런 걸 하나 세계관 구상을 했다고요. 뇌내망상으로.
좀 설정지. 그리고 이 자연 법칙은 어떤 거, 이 자연 법칙은 이제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인데 여기 자연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를 뭐라고 하냐면 경향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경향성. 아까 그 자연적 성향 같은 거 아퀴나스가. 근데 아퀴나스는 경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파악했지. 근데 여기는 유일하게 동서양 통틀어서 경향성을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학자입니다. 욕구, 욕망 이런 게 자연 법칙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도덕 법칙의 실현을 가로막는 대상으로 봐. 이거를 경향성을 극복하고 도덕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야. 도덕 법칙을 따르는 의지를 선의지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선의지. 선의지 이런 단어는 많이 나옵니다. 경향성을 보고 선의지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이 자연 법칙은 뭘 통해서 인식하는 거냐면 여기는 자연 법칙은 경험과 감각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도덕 법칙은 뭘 통해서 인식하는 거냐면 여기는 실천 괄호하고 이성을 통해서 파악해요. 이성을 통해 파악하는데 그거를 진선미 입장에서 칸트가 책을 한 번씩 쓰거든요. 알 필요 없고 이거는 진리를 인식하려는 게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써. 3대 비판서인데 선과 관련된 게 도덕 법칙과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써요. 판단력 비판이 미래에 대한 거고 예술관을 나중에 배울 거거든. 그때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에 관한 거 이게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을 씁니다. 하여튼 진리와 관련된 이성이 같은 이성이야. 우리 이성인데 진리와 관련된 이성을 표현할 때는 그걸 순수 이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이건 도덕 법칙과 관련된 거잖아. 도덕 법칙과 관련해서 그 이성을 실천 이성이라는 단어로 써요. 이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고 도덕 법칙을 따르게 하는 이성이야. 뭐랑 똑같냐면 맹자가 이 얘기를 했죠. 우리가 타고난 선천적 도덕 인식 능력 그리고 도덕 실천 능력으로 뭐라 했어? 맹자가 양지 양능을 합친 개념이다. 실천 이성. 괜찮죠? 괜찮아서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자연 법칙은 예외가 없거든. 신이 만들었잖아. 그리고 요까지 알아둬라. 경향성을 가로치고 인간과 동물이 함께 가지고 있다. 이거는 현실 세계에 육체가 존재해야 되잖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가 가질 거야. 그리고 도덕 법칙은 이성으로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선의지는 도덕 법칙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는 이성을 가진 존재만 가질 수 있거든. 그래서 모든 이성적 존재자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 모든 이성적 존재자가 인간과 신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 경향성과 선의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굽니까? 인간만 가지고 있어. 동물은 이성이 없지. 그래서 선의지가 없어. 그지? 이성을 가지고 도덕 법칙을 파악하잖아. 근데 동물은 이성이 없단 말이야. 그죠? 신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그죠? 신은 완전한 그 자체의 개념이거든. 여기는 인격신 같은 개념 아니야. 칸트는 그냥 마땅히 우리가 어떤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가정했을 때 완전하다고 지칭되어지는 개념 그 자체가 신입니다. 당위로서 존재해야만 하는 존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게 신인데 신은 육체가 없지. 자연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선의지와 경향성을 동물이든 신이든 이 자연 법칙, 도덕 법칙의 지배를 필연적으로 받는 거야. 그죠? 근데 인간은 얘도 적용을 받고 얘도 적용을 받거든.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 법칙은 거부할 수 없어요. 사실 법칙이라서 존재의 법칙이라서. 근데 도덕 법칙은 법칙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야 되거든. 예외가 없어야 되는데 얘는 경향성에 이끌리기 때문에 동물과는 달리 경향성에 이끌리기 때문에 선의지도 가지고 있지만 도덕 법칙을 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도덕 법칙은 뭐의 형식을 따라야 되면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될 거예요. 이거는 인과관계의 필연성이야. 인과관계의 필연성을 약간 심화 개념이에요. 이걸 이해를 좀 잘 하라고. 이렇게까지 딥하게 안 나와. 근데 이거를 이해하면은 뒤에 내용을 좀 스무스하게 갈 수 있어서. 인과관계의 필연성인데 여기는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법칙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명령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명령이라고 해요. 그리고 인간이 이 경향성과 선의지 사이에서 막 갈등한단 말이야. 그 갈등하는 인간이 이제 이걸 따라야 된다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의지를 따라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져. 그 의무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무의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의무의식.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거 하면 이제 들어갈 내용 다 봤거든요. 이 정도 개념을 까놓고 대충 이해하세요. 대충 이렇게까지 딥하게 안 나옵니다.
이게 세계관 설정을 열심히 짰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하세요. 소설 작가 있으면은 잘 나갔을 친구 같은데.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되게 세계관 설정도 빡세게 살고 되게 법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여러 가지 일화들이 내려오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쓴 칸트 자서전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일화고, 칸트가 나이가 좀 들어서는 이 실천 이성 비판 이런 책 쓰고 나서는 되게 규칙적인 삶을 살았대.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수업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점심을 먹은 다음에 똑같은 시간에 후식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러 나갔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맨날 그 시간대에 같은 시간에 공원을 막 돌고 있으니까 칸트가 저기서 걸어 나오는 걸 보고 지금이 몇 시 몇 분이네 하면서 시계를 맞췄대. 시계 같은 삶을 산 사람이죠. 평생 동안 변화 이런 걸 안 좋아했기 때문에 케니스부르크라고 그때 당시 그 프로이센입니다. 지금의 독일 지역인데 그쪽 지역에서 죽을 때까지 그 밖을 안 나갔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그 썰이 좀 가미된 건데, 그 칸트가 독신으로 늙어 죽었거든. 근데 당대에 엄청 유명한 대철학자인데 이런 막 어려운 책, 두꺼운 책 많이 쓴 사람이거든. 근데 왜 이 정도 명성을 가진 사람이 그냥 독신으로 늙어 죽었을까? 사실은 그 대학 교수님 되기 전에 좀 오랫동안 시간 강사 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지 못해가지고 결혼을 못한 건데,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나서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든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독신으로 늙어 죽어가지고 막 이런 썰이 있습니다. 칸트 성격이 이러니까, 시계 같은 사람이니까. 하루는 이제 어렸을 때 칸트 썸녀가 칸트한테 이제 우리 이 정도 관계가 깊어졌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결혼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떠냐 제안을 했대. 근데 칸트가 엄청 이제 신중한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이것저것 따져본 다음에 답변을 줄게. 집에 가서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 785가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576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생각을 하고 좋아, 결혼하는 게 낫겠다 하고 이제 답을 주러 갔지. 그러니까 7년 지나가지고 이미 결혼하고 애 놓고 잘 살고 있더라. 이런 썰이 있어. 그래서 만화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자, 나에게 결혼하자고 해놓고 내가 청원에 대답하러 갔을 때 이미 다른 남자가 옆에 있었어. 결혼을 해도 되는 이유를 354가지나 찾았는데 하면 안 되는 이유보다 4개나 많았는데 대답하는데 얼마나 걸렸는데 7년. 그럼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훌쩍훌쩍 거리다가 3시 반이니까 뭐 하는 거지? 산책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런 느낌의 사람입니다. 그냥 썰이고. 다음. 자, 이 정언명령 정식이 중요하다. 정언명령 2가지 정식인데, 이 개인의 행동 원칙 이런 거를 준칙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좌우명 같은 거다. 나는 학생들이 지각을 하면 뺨을 친다 이런 거예요. 개인의 행동 원칙. 근데 그 개인의 행동 원칙이 도덕 법칙이 되려면 이 2가지 정언명령 정식을 따라야 돼. 정언명령의 형태를 띄어야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고요. 개인의 준칙은. 근데 이 정언명령 정식 2개가, 정식이라는 건 공식 같은 거예요. 이 2가지 정언명령 정식에 만족하는 건 정언명의 형태를 띈 준칙이어야 도덕 법칙이 되는 거지. 얘 2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미리 외워두고 가자. 첫 번째, 인격주의 정식이에요. 인격주의 정식. 인격성 정식, 인간성 정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격주의 정식에 따르면 너 자신을 포함한, 왜냐면 너도 인간이니까 모든 인간을, 너 자신을 포함한, 너 자신 포함 모든 사람을, 모든 인간을, 사람인자입니다. 모든 사람을 단지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단지 수단 X,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얘기합니다. 동시에 목적 O,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이게 뭔 얘기냐면 미리 설명을 합시다. 뒤에 어차피 나올 거긴 한데 시간이 10분 남았네.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얘기는 A를 위하여 B를 하라 해서 A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다. 자, 건강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라. 이게 맞아? 아니면 병원에 가기 위해서 건강하라. 이게 맞아? 건강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거죠. 그럼 건강이 목적인 거지. A를 위해. 맞죠? 그러면은 사람을 여기 놓으라는 얘기지. 사람을 위해서 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 근데 뭘 위해 가르치냐면 돈벌이를 위해 현수를 가르친다. 티칭. 그러면은 여기서는 현수는 뭐가 된 거야? 수단이 된 거죠. 목적은 뭐야? 돈벌이니까. 괜찮죠? 이렇게 해도
일단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너를 목적으로만 대해주는 존재는 가족 말고는 없어요. 그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돈벌이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현수를 공짜로 무료로 가르치라는 건 현실적이지 않지. 그래서 돈벌이를 위해서 가르쳐도 되는데 돈벌이로만 가르치면 안 된다. 동시에 뭐도 하면 괜찮냐면 현수가 잘 됐으면 해서 현수의 행복을 위해 네가 성적을 잘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해서 이건 네가 목적에 들어간 거잖아. 현수의 행복을 위해 현수를 가르친다. 이거는 너의 목적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라서 둘 다 같이 하는 건 괜찮아. 사실은 돈을 안 주면 난 여기 안 있거든요. 널 가르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근데 돈을 받는다고 진짜 돈벌이만 목적이면 이런 자료도 안 만들고 수업도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책 좀 읽어주고 같이 내 이런 거 있지 하다가 문제 던져주고 풀이만 하고 끝내면 돼. 근데 막 자료를 만들고 뭔가 수업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돈벌이가 목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네가 좀 성적이 올랐으면 하는 마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막 사료 찾고 막 이런 거 막 공부해오고 아까 막 이렇게 공부를 해서 가르치는 거야. 아까 이렇게 정리한 거 뭐 이런 거는 이런 거 교과서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너네가 성적을 잘 받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나는 비도덕적인 건 아니라고. 그치? 도덕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했긴 했지만 동시에 너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가르치는 건 도덕 법칙에 합치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이었고 그럼 두 번째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자.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요 뒤에 밑에 이런 만화를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만화를 봅니다. 두 번째 만화 쭉 밑에 있는데 자 블로그에서 취미로 그림 그리시는 분이거든. 아마 이제 이 그림 작가입니다. 그림 작가 본인 수험생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 내 인간성 정식 뭐라고 할까? 네. 방금 전에 했던 거 인간성 정식. 너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모든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화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화하라 이거야. 인간성 정식 그걸 잘 표현해 주시겠지 이랬는데 수단으로 대하면 죽여버릴 거야. 최저체한 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수험생식 그거 설마 전가요? 네? 이상하다. 어떤 식으로들 수단으로 대하면 칸트가 죽이러 온다고 공식 설정이 있지 않았나요? 대체 제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요? 놀라는 거지. 인간성 정식은 단지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라.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라는 거지. 수단이면서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건 괜찮다는 의미야. 그래서 선지가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은 다른 이성적 존재자, 이성적 존재자는 신 혹은 인간입니다. 신 혹은 인간만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선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인간은 다른 이성적 존재자들을 결코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X라고. 왜? 수단이면서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면 수단으로 대해도 돼요. 여기 실제 기출 선지입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 이것까지 좀 알고 가자. 두 번째 보편주의 정식이라고. 보편주의 정식은 뒤에 나오는데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이건 뭐냐면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는 원칙이 준칙이랬죠. 그 준칙을 따랐을 때 그 준칙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모순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편적 입법의 원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보편화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 이런 겁니다. 이거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용어로 칸트가 썼거든. 사례를 뭘로 들었냐면 만약에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다라는 게 개인의 준칙이었다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의 물건을 모두 훔친다. 그걸 보편화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훔칠 거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훔치면 사유재산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죠? 그럼 사유재산이 없으면 물건을 훔칠 수가 없어. 그지? 그럼 보편화했을 때 모순이 발생해서 훔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보편화했을 때 모순이 발생하니까 걔는 도덕법칙이 될 수 없다고. 그러면 아까 내 준칙이 학생이 지각을 하면 뺨을 친다인데 학생이 지각을 하면 뺨을 친다는 걸 모든 당사들에게 다 적용했을 때 막 학생들이 학원에 안 오겠죠. 지각하면 맨날 땀 맞으니까. 지각을 안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결국은 아무 학생들도 학원에 오지 않게 되면 지각을 했을 때 학생들이 땀을 칠 수가 없어. 그지?
그러면 뺨을 쳤더니 뺨을 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네. 모순이 발생한다. 그래서 도덕법칙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맥락이에요. 마지막 이 진짜 마지막이다. 아까 의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자 선의지 이거는 경향성을 극복하고 선의지를 따르려는 의무감이 의무의식이다. 의무의식을 따르는 게 도덕적인 개념인데 자 결과적으로 도덕법칙에 합치하는 행동일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 기부를 하는 거는 두 가지 정식을 만족하면 되거든.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기부를 한다. 그다음에 기부를 모든 사람들이 한다고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잖아. 모순이 발생하잖아. 그래서 기부를 한다는 도덕법칙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결과적으로 도덕법칙에 합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기부를 했어. 근데 이 기부를 한 게 도덕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기부라는 게 도덕적이려면은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것만 도덕적인 개념인 거야. 그가 아니라 경향성에서 비롯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부를 했는데 당연히 도덕법칙에 따라서 기부를 해야 되니까 기부를 했다. 그게 도덕적인 거고. 그래서 왜 당신은 기부를 안 했을까 물었을 때 기부를 하면 기분이가 좋거든요. 그럼 당신은 도덕적이지 않군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경향성에서 비롯된 기부인 거지. 그거는. 도덕법칙을 이게 뭐예요? 왜 당신께서 기부를 했습니까? 기부를 한 이유가 뭐예요? 그랬을 때 그냥 당연히 그래야 하니까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서 했어요. 그렇게 나와야 도덕적인 거지. 그죠? 그래서 자 도덕법칙이 일치할지라도 혹은 의무의식과 합치하는 것일지라도 의무의식에서 비롯되는 것만 도덕적입니다. 경향성에서 비롯되는 건 비도덕적인 행동이에요. 내용을 한번 보자. 만화에 보면 앞에 나와있죠. 자, 안녕하세요 수험생씨. 의무에 맞는 행위를 하셔서 인터뷰 나왔다. 위험에 서울대 총장을 구하셨다고요? 별일도 아닌데요. 뭐 겸손한 거 봐. 그분을 구하는 행위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야 당연히 이성적 인간은 응당 가져야 할 역시 그거죠. 선의지 얘기했거든. 선의지 얘기했는데 갑자기 부와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로써 총장은 저에게 목숨을 빚은 상황이므로 서울대학교 임명 부조정으로 전액 장학금을 요구할 수 있겠네 말하니까 아주 완벽한 계획이 좋아하니까 이 새끼 정신 나간 새끼네 부르는 거죠. 의무에 맞는 행위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거는. 근데 그게 경향성에서 비롯된 거지 다른 원인으로 비롯된 거잖아. 이건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지. 의무에 맞는 행위가 모두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은 아니다. 요까지 선지를 보고 갑니다. 선지가 이렇게 나온다. 자주 나오는 선지라서 44번 보세요. 뒤에 44번. 요거 먼저 풀고 가자. 찌우 44번. 칸트는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지 않는 행위도 도덕적 행위일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요.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만 도덕적인 행위다.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행위는 경향성에서 비롯됐다는 얘기거든. 경향성에서 비롯된 거는 도덕적 행위가 아닙니다. X. 다음 소연아, 현수야. 45번. 칸트는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는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봅니까? 아니야. 의무에 부합할지라도 일치할지라도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위는 비도덕적인 행위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이것도 X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괜찮니? 동기론까지만 보고 마친다. 3분 남았는데요. 다음 시간까지 아까지만 할게요. 아킬레스까지만 외워보세요. 칸트 뭐라? 자, 첫 번째 동기론이라 그래. 그래서 그 뭐냐면 우리가 도덕적인 의도를 가지고 뭐 잘 되라고 뭘 했는데 결과가 나쁠 수 있죠. 그러면 뭐 엿대봐라 이러면서 뭘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한테 그게 뭐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잖아. 확률은 낮지만. 그래서 행위의 결과는 인간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칸트는. 내가 도덕적인 의도를 가지고 남한테 했는데도 결과가 나쁠 수 있잖아. 그럼 그 비도덕적인 행동이 되는 건가? 그럼 인간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뭐만? 동기만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선의지에서 비롯된 거, 의무의식이 비롯된 게 선한 거지. 그거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자, 내가 만약에 기부를 했어. 기부를 한 행동이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거잖아. 비롯되어야 도덕적인 거고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지 않으면 비도덕적인 거잖아. 그러면 기부를 했다는 행동을 통해서 이 행동이 딱 나왔을 때 이게 도덕적인 행동이다 아니다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너를 가르치고 있잖아. 너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지 아니면 너를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나만 알고 있어. 나만. 그래서
이 도덕 법칙은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왜? 동기는 스스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적 행위자는 스스로 도덕 법칙의 입법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오른손쪽으로 나온다. 도덕 법칙은 자기가 세우는 거다. 그래서 뒤에 나중에 헤겔 같은 사람들이 독일 관념론 철학자거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이거 뭐 어린아이가 나 이게 옳다고 생각해 이거 할 거야. 왜냐면 자기가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거잖아. 그거 애들이 객관적 도덕 법칙이 나올 수 없죠. 법칙은 다 주관적으로 개인이 세우는 겁니다. 칸트 입장에서는. 근데 칸트 입장에서는 도덕 법칙이라는 거는 인간만 인식할 수 있고 인간은 그걸 인식할 수 있도록 높고 고귀한 존재니까 스스로 그런 법칙을 수립해서 따를 수 있는 그런 높은 존재로 보는 거야. 근데 나중에 헤겔 같은 사람은 야 그거는 애들이나 그런 식의 도덕하는 거지 객관적인 뭐 법칙 같은 게 없잖아. 그게 무슨 도덕 법칙이야 라는 거죠. 애들 철학이지 이거는 유아론적 철학이라고 비판해요. 그래죠? 그래서 조금 약간 주관적인 면이 있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선의지만이 선하고 선의지는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였습니다. 행위 동기가 중요한 개념입니다. 선의지는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실천하는 자유의지를 말한다. 왜? 자유의지. 인간이 자율적으로 도덕 법칙을 수립하기 때문에. 인간의 여기의 의지는 선의지를 얘기한다. 자율적으로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의지, 선의지. 그래서 자유의지도 강조합니다.